집이 없는 사람도 그 정책을 비난하고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들 비난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정권이 바뀌면 아니요. 가능하죠.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욕만 먹게 되는 거죠. 정책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주택자의 반이 진보를 찍고요. 무주택자의 반이 보수를 찍었어요. 선진국 수준의 국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피해만 생각하면 그냥 회피만 된다고요. 그래서 저걸 바꿔야 됩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겪는 이익, 그리고 집값이 비싸서 겪는 이익으로 하면 얘기는 확 달라요. 내가 갖고 있던 집이 오른 것보다 그 상위의 집이 더 많이 올랐어. 그러면 더 많은 돈을 투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으로. 맞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 맞는데 자영업자는 틀립니다. 아, 대출 대출 받아야 때문에.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갭투기, 갭투자분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정말 시장 조심하셔라. 이 규모 자체를 뻥튀기 해놓은 상태? 네, 요새 기사가 나왔습니다. 집값 띄우기 허위 레이더망에 걸렸다. 허위 거래가 너무 많습니다. 구속까지 되는 형태로 펼쳐지는데요. 451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허위 거래가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의 미래, 부동산의 망국병을 이끄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으로 쥐어지고 철근은 빠진 대한민국 집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빚으로 부풀려온 시장이었죠. 정말 많은 영끌들이 들어왔고 젊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또다시 빚을 내주는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좀 독특한 특성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 자가점유율이 40%대에 머물고 있는데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투자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만 해놨으면 상관없는데 투자 수익률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 자기 자본을 얼마나 넣어서 그리고 얼마나 돈을 버느냐 차원인데 이게 전세가 끼다 보니까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전 세계에서 내 소득이 한 푼 없는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주인의 상태를 보고 전세를 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집을 투자하고 그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 전 이제 주식시장도 분석하는데 주식은 돈 벌어도 배가 좀 덜 아파요.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으로 덤비면 배가 아픕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그렇죠. 갖고 있었던 건데. 맞아요.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돈을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없는데 결국엔 누구나 투자를 하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던 시대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믿음도 떼지고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 떨어져라 집값 떨어져라 매일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부동산에 미치게 된 이유는 저는 재건축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준화된 생활 형태로 지금은 여겨지지만 아파트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선호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최첨단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저층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생활하기 불편한 어떻게 보면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그 땅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는 사실은 그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로 존재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낮은 금액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소득으로는 평생 벌을 수 없는 돈을 내가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남들은 선호하지 않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런 경험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분양도 마찬가지인 게 과거에 이제 신도시 개발, 일기 신도시 개발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허허벌판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분양가 굉장히 낮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 인프라가 갖춰지고 사람들이 가면서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생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됐었고 부동산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물건 자체가 개별성이 너무 많은 물건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데 아파트는 내가 너무나 표준화하기 쉬운 상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에서 시발된 일반적인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걸 내가 사놨다가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놨을 때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게 경험칙으로도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거의 목숨을 거는 거죠.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미친 나라가 된 이유는 국민들이 먼저 미친 게 아니고요. 정부하고 기득권이 먼저 그 판을 깔아줬습니다. 일단 선분양제도 다 아시잖아요. 선분양제도는 사실 지금 건설사들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지금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출제도를 정권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한 90%까지 갔었죠. 거의 뭐 바깥에서는 100%까지 갔었고. 거의 일본 비슷하게 가려다가 기억나시겠지만 1년 만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다시 발표합니다. 겁이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가계대출을 늘리면 부동산은 오르거든요. 그걸 정부가 만약에 대출을 안 늘렸다라면 그렇게 많이 안 올랐겠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출을 확실하게 잡지는 않았어요. 초반전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세금입니다. 그렇게 집이 많으면 집을 일시적으로 2개 샀다 팔다 할 때 세금을 안 매겨요. 일시적 2주택자에. 3년 보통 처분 기한이잖아요. 그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동산 좀 해보신 분들 다 아세요. 일시적 2주택으로 3년마다 세금 안 내고 집 사고 팔고 집 사고 팔고가 되거든요. 거기서 경제 조금만 공부하면은 무조건 세금 안 내고 돈을 버니까 세금 안 내는 게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부동산밖에.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했던 사람들이 이거 계속 습성화된 거예요. 이게 퍼져가지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확대했지 않습니까? 옳다쿠나 하고서 제가 태어나서 구청에 임대사업자 창구가 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구청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이 왜 많을까요? 임대사업자들을 2주택까지도 허용을 했거든요. 1주택도. 그게 이제 촉매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친 이유는 이제 나라에서 제도에서 이렇게 좋게 하면 투자지만 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분들이 시장을 리딩을 하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분양할 때 돈을 더 버니까 같이 또 호흡이 맞춰지고, 언론사는 분양을 많이 하면 광고가 많이 들으니까 또 호흡이 맞춰지고, 심한 표현으로 악마의 씨를 먼저 뿌린 거죠. 마지막으로 서울 수도권 집중입니다. 전 세계가 신도시를 만들 때 보통 대학들이 다 가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버티잖아요. 이렇게 과밀집된 거 뻔히 알면서도. 물론 MB 때 규모의 경제를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한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넘어섰잖아요. 1000만이 넘으면 비용이 더 손실이 많고 균형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밝혀지니까 다시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지역균형 발전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묻혀져서 지금 이렇게 미쳐 있는데, 지도자들이나 기득권들이 이제는 청년들이 지금 출산율이 이런 상태에서 이걸 계속하는 건 정말 미친 거죠.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죠. 부동산 정책이 표를 던지는데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 규제책이 나오는데 집이 없는 사람도 그 정책을 비난하고,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들 비난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지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집이 없는 사람도 보유세 강화에 반대를 해요. 그 지점이 약간 독특했어요. 미래에 대한 적응적 기대 방식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도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두고 세금은 많으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해당 안 되지만 세금이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 세금을 올린다? 안 좋은 거죠. 그 뒤에 있는 이면의 어떤 시스템이나 벌어질 상황들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왜 세금을 또 자꾸 많이 줘, 많이 올려. 물론 투기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본인도 나중에 집이 많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동돼가지고 명확한 판단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주목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되게 중요한 자산이고 관심도 많은데 교육이라든지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지점에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보유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들이 전세가 월세가를 올릴 거다. 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집 없는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거다라는 게 그렇게 전문가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그 반대를 한번 고민해 보는데요. 반대로 집주인들한테 보유세를 낮춰주면 전월세가 깎아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는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임대차 3법 하면 사실은 나중에 4년치 임대료를 올려받는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임차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었고, 지금 이제 세금 많이 올리면 이제 전세는 다 없어지고 월세로 다 돌려서 더 살기 팍팍해진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집주인들은 어떤 시장이 매도자 위주의 시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 시장이었으니까 마치 올리면 다 올려서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철저히 시장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세값 올라간 것도 사실 맞춰준 게 전세자금 대출이 그만큼 많이 풀렸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사실은 전월세 갱신을 통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가 움직이는 어떤 한정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겼고, 또 실제로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가격을 대금을 다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일부가 매도인이 전세로 들어
들어가는 형태, 나머지 갭만 자금으로 들어오는 형태, 이러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 시장을 그만큼 받쳐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전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 놓는 사람들 그만큼 돈이 필요해서 전세 놓는 거거든요. 그 전세 보증금을 실제로 자기 능력으로 빼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줄 거니까 자기 돈인 마냥 생각을 하지만,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는 건 보증금의 일부를 상환해 준 다음에 나머지 월세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경제 상황에 맞춰서 다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올리면 이게 모든 게 그 시장의 임차인한테 안 좋은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 의사결정도 결국은 이렇게 집값을 못 잡은 정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난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저는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정권이 바뀌면 아니요. 가능하죠.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학습 효과가 생겨서 그런 정책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판단한다면 욕만 먹게 되는 거죠. 정책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어떻게 그렇죠.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책이 선의의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어도, 특히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 시절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있어서 한다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보시게 싱가포르를 보시면 아실 거고요. 잘 되고 있잖아요. 87%가 집을 갖고 있고. 근데 싱가포르는 독재 국가잖아요. 독재라고 하면 안 되죠.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인데. 50년, 60년. 민주주의 국가인데 국가에서 토지를 보유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정책을 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과정 속에서 개인 사유제를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정치적 의사결정에 이 상황이 어떻게 판단을 주냐. 집값이 오를 때 내릴 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번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사전 출구 조사를 다 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주택자의 반이 진보를 찍고요, 무주택자의 반이 보수를 찍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게 뭐냐. 개인과 국가 입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이 달라질 만큼 선진국 수준의 국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무주택자가 보수를 찍었다? 아니, 임대주택을 100만 채, 200만 채 낸다고 하는데 왜 여기를 찍었을까요? 무주택자가. 이거는 그동안 집값을 올리고 임대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집이 필요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 임차인들은 우리가 어렵던 7, 80년대는 열심히 일하고 국가나 이런 데서 하는 거 따라가는 수준이었지만,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많이 바뀐 거예요. 정보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유주택자는 왜 또 그럼 진보를 찍었을까? 임대주택을 많이 지면 집값이 내려갈 텐데.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죠. 국가의 미래와 자기 자식도 있을 거고, 후손들을 생각하니까 내 집값이 오르면 남의 집값은 안 오릅니까? 이걸 이제 깨우친 거예요, 이미. 갭투기 하는 사람들 빼고. 내 집이 오르면 남의 집도 오르는구나. 근데 내가 자식이 둘이다? 이거 손해네? 손해죠. 나는 5억을 벌었는데 5억씩 더 오르면 10억이 나가니까. 그런데 하나야? 똔똔이잖아요. 그럼 뭐 만들죠? 보험료하고 세금 만들죠.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이 판단력이 좋아진 거예요. 이거 집값 올리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어떤 유주택자? 싱글이 아닌 자녀가 있는 주택자. 그럼 이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요즘 그러잖아요. 애 낳는 분들이 애국자라고 그러잖아요. 국가의 미래와 국가의 존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층들은 국가와 미래와 개인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정치적 판단한다는 얘기죠. 집만 갖고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다 돌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 터지잖아요.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적정선에서 멈추고 또 다른 개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 분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나설 사람은 누구예요? 정부가 나서면 저는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리딩만 잘해주면.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 의견에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선진 국민이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정치 의사결정을 포함해서 모든 의사결정의 기본은 이익에 기반한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게 판단하겠죠. 그 이익을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집값이 안정되는데 아마 지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측정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합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분들 잠시만요. 영상 보시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놓치고 있는 77만 원 챙길 수 있는 정보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그대로 두면 77만 원까지 손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전부 다 하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면서 지원금까지 받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혜택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매월 10,000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무려 2만 개 이상인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인데요. 네이버 공식 카페의 직원들 얼굴을 당당히 내걸고 운영하고 요금 사은품표
수익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정기적으로 수익 일부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이니 더 신뢰할 수 있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전화하셔서 친절한 상담 받아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같이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7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만 하셔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요. 꼭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측정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합니까?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선의에 기대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건데 사실 저희가 시장을 분석하고 입장에서 선의롭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저는 무주택자가 집값이 안정되고 하락했을 때를 이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경제적 이익에 실제적 이익이 있으니까 지지를 하죠. 그런데 집을 안 갖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면 그거를 경제적 이득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잘 안 한다. 그렇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예, 그게 되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주입해야 돼요, 사실. 집값이 떨어지고, 그리고 집값이 안정되면 무주택자들은 돈 버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무주택자들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서 겪는 피해와 집값이 비싸서 겪는 피해, 이거를 이해를 하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떨어져서 겪는 피해는 없어요. 집값이 떨어져서 겪는 피해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가 아니고 네. 저거를 바꿔야 돼요. 이익으로 바꿔야 돼요. 피해는요, 맞아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투자시장에서는 저 피해는 심리적 피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열받는다. 열받아. 술 한 잔 먹어. 이건데, 근데 이익으로 해야 적극적인 행동이 나와요. 피해만 생각하면 그냥 회피만 된다고요. 그래서 저걸 바꿔야 됩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겪는 이익, 그리고 집값이 비싸서 겪는 이익으로 하면 얘기는 확 달라요. 관점이 틀려지죠. 그래서 집값이 비싸서 겪는 이익은 당연히 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엄청 좋겠죠. 근데 여기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만 이득이라는 겁니다. 한 채 있는 사람은 이익이 사실은 적극적 이익은 아니에요. 집이라는 게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1차적인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집을 팔고 이제 다른 집으로 이전밖에 없거든요. 더 나은 조건으로. 맞아요. 근데 집값이 비싸지면 내가 갖고 있던 집이 오른 것보다 그 상위의 집이 더 많이 올랐어. 그러면 더 많은 돈을 투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싸서 이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 맞는데 자영업자는 틀립니다. 아, 대출 대출 받아야 때문에.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자영업자분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다 같이 떨어졌을 때 롱이냐 숏이냐인데요. 집값이 다 떨어지면 사람들이 지금의 대출이나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 돈을 먹고 쓰는데 쓸 거 아니에요.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집값이 떨어져야 내가 장사가 나중에 잘 돼서 더 벌 수 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당장 지금 집값이 올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얘기랑 연결해서 그렇죠. 대몽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익의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돼요.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피해로 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이래요. 맞아요, 왜 맞아요. 부정적으로 사니? 인생을.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것 자체를 이익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어떤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실 그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까 대출 같은 경우가 손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게, 대출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신용을 바탕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만큼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집값이 올라간 거에 기초해서 빌려주는 금액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너무나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서 좋다는 거, 뭐 어느 정도 올라가면 경제 규모에 맞춰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 이런 거 정도는 거기서 내가 그걸 활용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규모 자체를 뻥튀기 해놓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장사를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대출을 부풀린 집값에 기대서 융통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이익일까? 집값이 안정적이고 주거가 안정이 되면 다른 게 발전하잖아요. 그 부분으로 가는 방향이 맞으니까 결론은 인구수에서 보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 좋은 점이 해당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가 계산해 봤다 그랬잖아요. 지금 2180만 가구인데요. 가구수로 1820만 채가 지금 집이래요. 주택이래요. 근데 이 중에 920만 채가 무주택이에요. 46% 7%가 960만에다가 나머지 1100만이 1주택자나 2주택자인데요. 이분들 중에 다주택자가 300만이에요. 그럼 나머지 800만은 1주택자라는 얘기죠. 그럼 무주택자, 다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이 늘고 다 같이 떨어져서 나중에 내 자식을 시집이나 장가를 보낼 때 돈이 덜 들어가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자영업이 살겠죠. 돈을 쓰니까. 그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주택자 중에 그러면 싱글인 사람도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65%가 자녀가 하나이거나 둘인 거예요. 셋 이상. 그럼 얘기는 정리됐죠. 과반수 수준이 아니라 전체 가구수를 따질 때 900만에다가 800만에서 60%니까 480만, 1300만 정도가 1800에서 1300만이면 한 60% 되잖아요.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 그러면 다수 쪽으로 가야죠. 민주주의는 다수 제도 아닌가요? 그럼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리면서 볼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결론은 집값이 떨어져서 겪는 이익, 뭐 비싸서 겪는 이익은 둘째 치더라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표현도 기분 나빠요. 정상화 수준. 일부 300만만 이익이 있고 나머지 1800만은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방향은 정해졌죠. 정말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 돼서 이제는 해외로 영토를 넓혀야 돼요. 광개토 대왕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면 갭 투자의 도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갭 투자분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아니, 갭투자.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안에서 다툴 일이 없잖아요. 집값이 좀 오른다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집값 진짜 오른 건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할 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상승한 건 맞죠. 하락폭이 컸다가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른 이유가 뭔가. 오른 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 거다. 떨어진 가격 기준으로 해서 오른 건데 그래서 과거에 뭐 1년 전에 굉장히 비쌌던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낮으면 그건 또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른 건가 내린 거의 판단 기준은 기준점이 어딘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기준이 만약 최저가에서 올랐느냐? 그건 당연히 저는 올랐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를 때 거래가 충분히 받쳐주느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시장이 변화해서 확실히 거래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거기에서 이따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허위 거래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이런 통정 거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허위 거래나 통정 거래가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진폭을 바꿀 수는 있어요. 허위 거래 정도가 사실 개수나 이런 걸 떠나서 언론에서 기사가 너무 과다하게 노출되는 게 문제죠. 신고가가 나오면 등기도 안 된 집이 한 일주일을 도배를 하거든요. 심한 경우는 한 달 전 신고가를 갖다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신고가가 나왔다고 하면 한 달 전에는 압구정 어디가 신고가를 찍고 한 달 전에 있던 신고가들을 한 8개 써놓고 오늘 일어난 신고가를 쓰고 그 기사에 보면 하락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진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하락인 거래가 많은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 부동산은 통계조차도 통계가 제가 매일 실거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직전 가격 대비 현재 가격 오르냐 내리냐를 뽑을 수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직전 가격 대비 하락하면 하락한 거로 뜰 거고 그게 일주일로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저번에 기억나시지만 한두 달 전이죠. 서초구가 뭐 3주째 상승. 근데 그때 데이터가 3주째 85%가 하락이었습니다. 실거래가.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도저히 이 통계가 도대체 어떻게 산출하냐. 물론 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확인 자사를 하느라고. 왜? 시장에 민감한 시기에 계속 뭐 서초구, 강남 3주, 4주 연속 이런 게 뜨니까 진짜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니까 그것도 정반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했죠. 데이터 표본이 어떻게 되냐. 오픈해달라. 오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표본은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나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 이런데 어떻게 상승이 나옵니까? 정성적 요인. 자기들이 판단할 때, 조사원이 판단할 때, 여기는 올랐구나 하면 오른다고 쓰는 건데. 아니, 이게 대한민국,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통계 발표를 하는데 개인의 의사를 넣어가지고 한다?
집값이 진짜 오른 건 사실입니다.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죠. 근데 오르기 전의 상황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오르락 말락 하다가 지금도 0.07, 0.05 이겁니다. 수치가 올라간 게 11주가. 그러니까 0.5는 수치의 의미가 그나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0.015 이 수준은요, 의미가 없는 데다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표본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걸 따라서 결론은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생업에 바쁘거나 이런 분들은 더 올라갈까 하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특례보금자리하고 1.3 대책을 던졌잖아요.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조금 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당연히. 왜?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힘이 약한 거예요. 오른 건 사실인데 이 오른 게 추세적 상승을 이루기에는 너무 지금 여러 요건들이 맞추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시장 조심하셔라. 상황이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옳은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하반기 이전부터 거의 21년 하반기부터죠.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을 보일 정도로 시장에서 아예 거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런 시장이 그럼 풀리기 시작한 게 언제냐. 1.3 대책 그 PF 문제가 터지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주고 대출을 풀어주는 시점. 그 시점이 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3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3, 4, 5월, 6월까지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7월, 8월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보다는 더 높은 수치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오른 이유가 굉장히 인위적이다. 이 이전에는 자연적으로 거래가 감소를 했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나 높은 가격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만이 거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래가 안 되니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사람들은 팔아야 되니까 가격을 내리는 현상.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현상이었는데 1월에 다시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온갖 정책을 통해서 풀어줬어요. 근데 이 대출도 기존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부담할 수 있게끔 풀어준 거죠. 금리도 올라가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정책적으로 낮춰줬고 대출의 규모도 DSR을 적용하지 않은 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줬고 또 대출의 상환 기간을 늘리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담감을 줄여주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수요가 유입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늘어난 거래량이고 그러면서 시장에는 완전히 얼어붙었던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오고 있고 내가 물건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시장이었는데 이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가장 낮은 금액에 나온 금매들이 소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팔리니까 그거보다 조금 올려도 또 사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최대한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급락하던 모양새가 이제 멈추고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간다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집값이 반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작게 발표되는 통계 자료 근데 그 통계 자료는 호가 위주로 조사된 중개업소의 판단 조사된 자료 이런 걸 바탕해서 또 실거래가에 기대서 하는데 실거래가 자체도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을 생각하면 이 거래 하나가 이 시장의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가격이 과거보다 그 단지가 아니더라도 올랐다고 해도 그 단지를 막 찾아보면 훨씬 낮게 거래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시장의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자극이 되고 급격하게 떨어질 게 서서히 떨어지는 또는 오히려 반등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롱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고 이게 그렇게 단기간에 막 확 움직이는 그런 자산은 아니거든요. 진짜 올랐다고 보기에는 진짜 오른 건 사실인데 웃기게 오른 거죠. 아주 최저점을 찍었던 것보다 조금 올랐지만 이게 진짜 최저점일지 아니면 앞으로 더 내려갈 곳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죠.